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십니까? 네. 제1주제를 발표하실 분은 건국대학교 신복명 교수입니다. 지금 토론은 국방대 김충일 교수이십니다. 들립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신복명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오늘 영천에는 딸의 집도 안 간다는데 혼자라도 배우기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오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고 한국 산업화의 심장인 이 부산에서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최 측에서 박한영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좀 찝찝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박한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도대체 바꿔서는 박한영을 비판하라는 얘기인지 박한영을 찬양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얘기를 듣는지 간에 듣고 나면 마음이 가질 것 같고 제가 배운 것이 좀 방향이 틀릴 것 같아서 묻지 않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 무익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당혹스럽고 30년 전에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 투쟁을 하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친구 양용환 교수가 훌륭한 책을 냈습니다.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책을 30여 년 이전에 지금에서 문득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이거는 제가 200까지 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마이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200 더 되고 여러분 이 정도는 네. 진짜 들립니까? 네. 말이 끊어져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문득 그 양동환 교수를 생각하면서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모르고 온 것이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것은 이 영국의 스트레치라고 하는 교수 말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려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데에서 들어가. 이 박헌영의 요절을 내려고 모이든 아니면 박헌영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든 그런 것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해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같은 그 우익적 분위기 속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듯이 여러분들은 나한테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트레스의 말처럼 아무 빈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헌영을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즉, 저는 한국사를 쭉 공부하면서 어떤 주제를 얘기했지, 이념의 어떤 그 주제가 됐어요. 박헌영의 어떤 또는 뭐 여운형이었던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박헌영에 대해서는 그저 비난하는, 박헌영을 악마화하는 얘기만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정권만 바뀌면은 교과서가 바뀝니다. 저는 똑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것은 지금 한국에 역사학자는 없다. 한국에는 역사업자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역사학은 생계가 되었습니다. 정말 조국을 걱정하고 후학을 걱정하고 역사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어느 쪽 연구비가 많은가, 그것에 따라서 역사학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역사업자가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한국 역사는 많이 비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다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같이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박헌영이는 무엇을 실수를 했고 무슨 잘못을 했고 박헌영에 대해서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무엇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헌영의 가정환경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보고 쓰는 것은 역사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살던 집을 다 찾아서 다녀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박헌영은 1900년 생인데 충남 초청남도 지금은 예산은 신양면이라는 곳입니다. 신양면에 갔더니 그 신양장터 거기에서 박헌영이가 살았다고 하거든요. 아버지는 사전가게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 사전가게는 꽤 괜찮은 집안에서는 한 일이었는데 박헌영이 말로 1만원 정도의 재산이었다고 그러면은 1만원이면 제가 15,000 원정 지금의 시세로 15,000원 정도라는데 아마 2만 정도 봐도 물가지수로 봤을 때 구매력으로 봤을 때 2만 정도로 본다면 지금 우리 수준에 한 2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중상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면서 참 중요하게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신양면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보자에 보여줘서 호적등본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여기는 잘 보십시오. 박헌영의 어머니가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호적등본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가 첩으로 되어 있고 박헌영이는 서출로 되어 있습니다. 승자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칸 밖에 옆에다가 뭐라고 써있느냐면 술집입니다. 세상에 이런 호적등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각각 칸에 써놓은 이 술집 여자라는 얘기는 이것이 1922년에 만들면서 누군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씨는 같습니다. 글씨는 같은데 박헌영이는 그 유명한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경성제일고 보러 다녔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은 호적등본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도 어렸을 적에 입학하려고 호적등본을 들고 다녔는데 저 호적등본 자기 엄마는 첩으로 돼 있고 자기는 서자로 돼 있고 자기 엄마 지금 수집유자로 돼 있는 이 호적등본을 들고 다닌 박헌영의 심정은 정상적인
전상적으로 이 사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말대로 너는 살아가라, 부처님의 말대로 너는 참여하라,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그 내친 하늘 그 어린 소견에 신양장터에서 국밥하는 엄마에게 술집으로 가면서 엄마는 술주정비행에 들어갈 때 온갖 국밥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틈틈이 책을 봐서 경기고등학교로 들어간 그 수재가 정상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며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연민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박근혜를 제대로 알려면 이런 얘기를,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공표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박근혜에 대해서 알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고 늘 부러뜨려지고 학폭당하고 서로가 제 첩배한테 제 엄마 술집 여자래 이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제일보고를 다니면서 친구도 없이 혼자 죽을 들어가면서 책만 보던 그런 수재였습니다. 3.1운동 때 3.1운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해서 그냥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동경으로 밀항을 해서 거기서 다시 상해로 건너갔습니다. 박헌영이는 상당히 그 어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어서 영어, 그 시대의 영어 이런 가능하고 러시아어, 에스페란토 이 4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헌영의 경우에는 교회를 분명히 다녔습니다. 상해에 있을 적에는 하숙집 주인, 그 유명한 한국 기독교계의 근산주의자 현순 목사였습니다. 현순 목사 댁에서 하숙을 했으니까 교회 분명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 성격의 25%가 교회 신자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감정은 교회 구약성서 레위기의 핵심은 첩의 자식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첩의 자식은 그것은 자식들가 아니다 하는 것이 레위기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됐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숙제는 동아일보에 갔다가 러시아의 힘을 독립을 하자 하는 기사를 썼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미국을 힘을 들어서 독립을 하지 러시아로 독립을 하겠는가 하고 말을 하면은 그 당시가 러시아 혁명이 열기가 강했던 시절이었고 3.1운동 이후에 미국이 조선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이 1920년대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 극악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에서 계시는 분은 1960년대, 70년대 세문상가에 아서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서원에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신의교에 갔다가 역사라는 게 참 별일 아닌 것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됐는데 신의교에 술집에 갔는데 그 현지에 술 한잔 먹고 옆집방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옆집방에서 박헌영한테 주어진 사람이 친일 변호사라서 아주 악명으로는 박유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신의교 경찰서장을 불러오면 이 나쁜 거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집어넣고 신분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공산당 창당 멤버였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이게 참 이렇게 기구한 거죠. 그새 술자리 안 갔으면 되고 술 기운에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 옆에 승질난다고 그 변호사 두들겨 팬 것이 조선공산당이 제1차 조선공산당이 멸망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그때 주세익이라고 하는 전세 가인을 만납니다. 북한
세상에서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한국 영재국어 학생이었고 그 시대의 피해와 노를 배웠다고 하니까 대단히 명문가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박헌영과 해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그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다가 상해로 와서 다시 6년형을 받고 해방될 때까지 경상남도 광주에 있는 그 연합 벽돌 공장에서 직공으로 행세하면서 신분을 김씨로 속이고 해방될 때까지 그 지하운동을 함께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해방이 되자 종로에 프라카드가 붙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박헌영 동무여 어서 나타나서 있는 곳을 알리라. 이하여 우리의 다갈 길을 지도하라.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정판사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그는 박헌영은 죽은 시체의 관 속에 들어가서 상여로 위장을 하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박헌영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몇 번 남았지? 10분 남았지? 박헌영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한번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헌영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무슨 오판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박헌영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으로 넘어가지 않은 게 실수다. 그는 자기의 그 당의 근거가 남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한에서 남로당을 이끌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박헌영의 실수였습니다. 박헌영이 1946년 조선정파사 사건이 나서 올라갔을 적에 여기가 당원 간부들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박헌영이는 남로당 당수라면 저기 어디쯤 앉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박헌영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박헌영이가 북한에 올라갔을 적에는 이미 공산주의자로서의 북한의 시위는 저쪽에 객석한 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석에 김일성이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헌영이는 여러 가지를 후회하게 되고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이런 실수를 생각을 했고 왜 서울에 남아있어야 되나 그런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선정파사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조심스럽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선정파사는 조선정파사에서 미조집회를 남로당이 만들어서 남한의 경제를 뒤흔들었다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정파사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정파사 기회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정파사 담당검사가 조재천인데 선생님 연구는 조재천이를 기억하셨죠? 조재천이가 자유자유단체가 법무부장관 조재천이가 담당검사였고 그 유명한 한국법제사의 최고의 법관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웅석 판사가 검사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정파사 사건을 통해서 공산당의 뭐라 그러나 안가람이 드러나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김홍석 검사보가 정말로 검사라는 직업은 못해먹을 직업이다. 이거는 사람의 탈을 수고는 못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얘기하고 그 김홍석 검사보가 사표를 쓰고 특정을 가서 배추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김병로 선생이 가인 김병로 선생이 네가 검사가 그렇게 싫다면은 내내 가서 판사를 해라. 그래서 배추 장사 다시 때리치우고 다시 판사가 이번엔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됐습니다.
2, 3년 전에 임성욱이라고 하는 교수가 조선정파사 위조지폐 사건을 조작했다는 책을 냈습니다.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반공주의자들은 아직도 어느 누구도 이 책이 틀렸다고 말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조선정파사 사건은 그 어목하던 그 우익의 시대가 저지른 하나의 팩션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익은 죽었는가, 우리는 우익을 위해서 부산의 우익을 위해서 여기 뭉치게도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역사를 틀리게 배우면서까지 공산당은 저런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위상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교과서에서 조선정파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정직하게, 근데 조재철 검사가 이 사건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조작된 거라는 사실을 이제 교과서에서 정직하게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한국전쟁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박헌영은 부수상 겸 외무상 겸 조선인민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사령관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죠. 조선인민군 사령관이 김일성이었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일성은 그 자리를 비켰습니다. 왜?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내가 지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조선인민군 사령관 자리를 박헌영에게 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박헌영은 간첩죄로 체포가 됐는데 간첩죄 죄목은 그렇습니다. 아까 상해에 있을 적에 현순 목사 댁에서 하숙을 했는데 현순 목사에게는 미국 국적의 앨리스라는 딸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이 20살에 너희들이 사람이 뭐니 떴는지 난 현순 목사가 이거 결혼은 안 돼. 그래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현 앨리스와 박헌영이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박헌영이가 외상이 되고 부수상이 되었을 적에 이 현 앨리스는 미국 국적이에요. 체코슬로바키아로 가서 거기서 모스크바로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전도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로 가셔서 평양에 박헌영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적에 다가 나라면 현 앨리스를 돌려보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사랑했던 거고 내가 좀 이런 입장에서 미국 국적의 너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는데 박헌영이가 옛날에 나이 어렸던 그 순진했던 시절에 그 정을 국정을 이기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외부서 비서로 썼습니다. 외부서 비서로 쓴 게 그게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 미국 여자를 지난달 너의 그 연예인이었던 그를 비서로 썼습니다. 이때에 그 간첩 미국에게 북한의 정부를 빼돌렸다. 그렇게 이제 간첩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두 번째로 1951년이 되면은 미팔군은 현재 휴전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체이판이라는 사람을 밀파를 합니다. 북한을 밀파를 했어요. 밀파를 해서 휴전협정을 쭉 해서 박헌영하고 당선하고 친하다니까 가서 좀 협상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김일성에게는 남조선 간첩 체이판을 만나서 북조선 정부의 전국을 보고했다. 이렇게 간첩죄가 적용이 됐고 체이판은 내려와서 김창룡에게 너는 우리도 이 팔부는 김창룡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너무 모르게 북한에 넘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한의 군사비리 TV를 북한에 줬다. 그 이후로 남한에 내려와서 간첩이 돼서 간첩적으로 복역을 하다가 후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체육관 선생의 사위 없습니다. 이런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사 때문에 제가 무슨 연민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한국전쟁에 이렇게 말 못할 뒤에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럼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네가 한국전쟁의 첫 총성이 벌어지면은 남한에서 80만 남노당원들이 봉기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나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 해서 1956년에 처형을 했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박헌영의 몰락과 김일성의 부상이 우리 현대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박헌영이가 일찍 마음 먹고 북한에 올라가서 스타린의 점지를 받아서 북한의 지도자가 됐더라면 한국전쟁과 같은 무장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박헌영이 남조선을 적화시키려고 했던 꿈을 접지는 않았을 거다. 다만 남한에서 폭동이라든가 남로당이었던 중동이라든가 또는 지리산의 지산이라든가 이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을 불안해 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하여서 남한을 북한 적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으나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북한에 300만 명을 죽이는 이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헌영의 죽음이라는 그 인생에서 참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념의 희생에 또는 역사의 운명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는 박헌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난민을 가지라든가 그를 연죄하라든가 전혀 그런 생각하는 게 없이 박헌영의 신성을 이해하는데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혹시 여러분께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십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 있으면 다음에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기록한 데다 감사합니다. 자유의 세계를 하고 지금 토론은 모아서 합니다. 제2